그런데 이번엔 왜 이리 많이 늘어난 것이냐? 사람들이 세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주 편 보고. 아, 영화 한 장면이네요? 네. 저기서도 하네. 아, 오늘도 세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조가 뭐 사실 논쟁거리도 많고 예. 이 극적인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주는 것도 많으니까 우리가 또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오늘 나올 내용 보고 계시죠? 네. 수양대군 납시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형인 문종이 즉위 2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자 숨겨왔던 야심을 드러낸다. 어린 조카의 왕위를 노린 하룻밤의 반정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또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의 상이다. 일 년 후, 조선왕조 최초로 왕세자를 거치지 않은 왕자가 즉위식을 위해 옥세를 받았다. 옥세를 받던 것은 놀랍게도 단종의 충신으로 기록된 성삼문. 충심으로 단종을 모시던 신하들의 비극이 예고된 그날,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된다. 진짜 서럽게 우는 성산문. 저건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피눈물이 아닐까 싶어요. 남자의 눈물은 또 남자들만이 알잖아요. 남자는 왜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잖아요.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네. 아마 성삼문 입장에서는 저때 그 충성을 맹세한 왕이 자리를 빼앗긴 날이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것과 나라가 망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눈물이 역사에도 기록이 돼 있나요? 그렇죠. 이제 성삼문이 네. 그 당시에 그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통곡을 나옵니다. 했다라는 기록이 통곡, 나오죠. 저 정도로요. 이렇게 충신이라고 불렸던 성삼문이 직접 옥세를 수양대군, 세조에게 주잖아요. 예.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있었던 일인가요? 야사가 아니라?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 정사에도 설정이라. 기록된 부분들이고요. 이게 정말 운명적으로 그 당시에 성삼문이 그러니까 계유정난 이후에는 계속 그 중요한 요직을 차지했어요. 이 당시에 그 승지 직책으로 있었고 또 승지도 이렇게 맡은 분야가 있어요. 예방승지라 그래가 요즘으로 치면 이 청와대에도 여러 가지 그 의전수석 이런 수석이 있듯이 예방승지는 의전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적으로 옥세를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위치에 없이. 있었죠. 네. 그 이제 옥세를 받고 나서 드디어 왕이 된 거잖아요. 옥세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표상일 뿐만 아니고 왕의 권위를 그대로 상징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옥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수양에서 이제 세조라고 하는 왕으로 이제 옮겨간 것을 의미하고 세조로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정치적인 변화는 의정부 대신들의 합의에 의한 의정부 서사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데 이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다는 사실 자체는 세조가 모든 정치 운영에 있어서 결정, 책임, 내가 다 장악하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조가 왕이 딱 되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453년에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바로 이 쿠데타 성공 이후에 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 당시 성삼문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계유정난 때 공신이 되거든요. 그때는 수양대군에게도 어느 정도 협조하면서 정말 너무 이 김종서 같은 신하들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 했지만 단종에게 왕위를 빼앗는 그날에는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유교사회에 지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반란이다. 저때 수양대군 앞에서 울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성삼문의 운명이 순탄치 않을 걸 예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찍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성삼문이 그때 절친한 친구가 네. 박평년인데 박평년이 그 상황을 듣고 우리 정말 이런 일 어떻게 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우리 차라리 저 경회로 연못에 경회로에. 빠져 죽자.
경혈로에 빠져 죽을 만한 깊이가 됩니까? 그러게 굉장히 연못인데. 깊대요. 예, 그렇고요. 제가 깊이는 안 재봤지만 깊다 그러더라고요. 그 경복궁에서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자살할 수 있는 장소로 가까운 생각을 곳이고.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성산문하고 박평현이 다시 생각을 고쳐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차라리 우리가 복수를 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아니 근데 궁 안에 있는 연못에 빠져 죽으면 굉장히 불경한 거잖아요. 실제로 경회로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뭐 기록에는 없지요. 예, 약간 예. 상징적인 의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거기 빠져 죽을까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수양대군 세조 정권의 강한 반대 의사를 그렇죠. 한다 이런 표시였는데 결국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오히려 소극적 저항이다. 그렇죠. 차라리 우리가 예. 수양대군 이제 세조죠. 세조 왕을 제거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적극적인 뭔가를 하자. 그게 바로 단종 단종 보기 보기 운동이죠. 운동이죠. 네. 실천에 옮긴 거지요. 그러니까 성산문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집현전에서 동문수학했던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네. 요 사람들뿐만 아니고 무사했었던 유흥부도 이제 같이 끌고 오고 자신의 아버지였었던 성승하고도 네. 이제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개유 정난과 똑같은 방법으로 역쿠데타를 한번 도모해 본 거였거든요. 역구대타는 아니고 명분 바로 세우기죠. 명분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보기 세우기. 운동이잖아요. 이제 보기 단종 운동. 보기라는 예. 명분이 있으니 명분만큼은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렇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즉위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조가 이제 결국 단종의 왕위를 뭐 실질적으로 빼앗은 게 1455년 윤 6월이고 네. 정확하게 거의 1년쯤 뒤에 1년. 1456년 6월 그리고 우리 단종이 영월에 유배가는 거는 또 1457년 6월. 어떻게 보면 6월 징크스가 이렇게 계속됩니다. 비극의 유월이네요. 예, 비극 6월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에 어쨌든 실패하잖아요. 근데 개우전난 때처럼 한명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촉이 굉장히 예민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와서 세조의 즉위를 인정해주는 환영년이 벌어지는 창덕궁 요 자리에 그 별운검을 딱 이제 세우기로 했는데 그 운검을 차는 사람이 유흥부하고 성승입니다. 네. 그런데 이 촉이 하여튼 감지가 됐던 한명회가 6월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양력 7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고 장소도 협소하니까 운검을 빼자라고 합니다. 그 한명회의 건의를 세조가 받아들이지요. 네. 그러니까 운검이 빠져나가면은 그들이 생각했던 거사는 네. 숲으로 돌아가는 거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찌를 수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때는 별운검이 없으면 뭐 우리 뭐 무슨 뭐 예전에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날아서 이렇게 막 쫙 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런 상황은 연출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산문은 현실적으로 더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기회를 그렇지요. 노리자. 예. 이걸 좀 우리 천기가 지금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는가 보다. 다음으로 미룹시다 그러는데 유흥부는 무슨 소리냐. 하자 그러죠. 얘기 나왔으면 하자 그러지요. 무인 기질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근데 결국 성산문이 강력하게 원해서 미뤄집니다. 뒤로 미뤄지게 되지요. 네. 그렇죠. 거기서 그게 미룰 일입니까? 그러게요. 그 증비를 노리다가 결국은 내부에 반드시 동요가 일어나고 그렇죠. 뭔가 밀고자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결국 그래서 모든 일이 그냥 무효화돼 버리는 네.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런 이 일을 김질이. 하자고 한다면 단종 보위 운동에 그 참여했던 김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성산문하고 자별한 사이입니다. 네. 그 사람이 결국은 겁이 나니까 세조를 찾아가지요. 그러고서 있었던 일을 쭉 기승전결로 다시 역고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결국 이제 이후에 아주 끔찍한 복수전이 시작되잖아요. 아마 조선사 최대의 정말 피바람이 아니었까 싶은데 좀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좀 대표적인 정말 참혹한 그 비극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이때 그 보면은 세조가 얼마나 그 분노가 가득 찼는지 직접 복문을 해요. 지금의 그 그렇지요. 편전인 사정전 앞마당에 불러가지고 정말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인두 같은 걸로 찢고 예. 정말 아주 잔인한 형벌을 가하는데 세조의 그 화를 같은 엄청나게 북돋우는 말을 그 고문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그게 뭐냐면 전하가 아닙니다. 나으리라고 그러죠. 세조를. 나으리라고 하고. 그리고 세조가 그동안 세조의 신하로서 역할을 하면 당연히 녹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녹봉을 하나도 먹지 않고 나으리가 주신 거는 싸놨다. 라는 말까지 하니 네. 세조의 분노는 꼭지점을 치렀겠지요. 실제로 가서 확인하니까 그대로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었다고. 복실들이. 아니 근데 국가 공무원이 1년 이상 봉급을 안 쓰고 그러게요. 어떻게 버틴 거예요? 이게 뭐 맞벌이했습니까? 아, 예. 실제로 이제 고문 중에
집에 가보라고 하지요. 가봤더니 세조 즉위 이후에 받았던 녹은 날짜별로 그대로 싸놨고요. 그리고서 이제 처형하고 난 뒤에 실제로 그 집을 가봤더니 거적대기만 깔려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 보면은 명분 때문에 먹지 않고 진짜 굶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단한 그 대단하네요. 충심인데 그리고 이때 또 보면은 시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거기 보면 채미도 뭐 어쩌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어쩌고까지 아니 왜 아는 척한다 갑자기 어쩌고로 끝내요? 심하지 못한 우리 궁금해하다. 시인의 하는 거 아닌가? 네, 재미도 예, 안 예, 고사리 말하는 거죠. 아 예. 그거 네 따에 났다니. 이거예요. 아 예. 제가 시인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 그 박평년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었거든요. 내가 너 충청도 관찰사까지 시켜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나는 뭐 충청도 관찰사 시절에도 그 나으리를 그 왕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그리고 신이라고 쓴 적이 없다. 그 신하 신자. 그리고 직접 보니까 정말 그 신하 신자에다가 거기에 점을 생략해가 클것자가 되잖아요. 두 개 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뭐 세조는 엄청 더 화가 났던 거죠. 예. 그렇죠. 아니, 방금 인도 말씀하셨는데 성산문은 능지처참 당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능지처참 되게 익숙한 단어긴 한데 사실 그게 실제로 보면 너무 끔찍한 형벌이 끔찍하죠. 상상하기 싫어요. 거열형. 예, 네. 이게 뭐 이렇게 그 법에 그런 형벌이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이게 법에 따른 형벌이에요? 없지요. 그런 형벌은 없지요. 아주 감정적으로 좀 대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부녀자들을 다 뭐 다른 이제 처처지 원순의 집으로 다 보낸다면서요. 노비로 이제 예. 삼아버렸고 그 당시에 뭐 엄청난 그 정말 그 사륙극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희생당한 사람들은 거의 찾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패로 끝난 단종 복위 운동. 이 사건으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 죄인의 신분이 된다. 16, 강원도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다. 열일곱, 금부도사 왕방현 단종을 찾아오다. 세조가 내렸다는 사약.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야사의 기록. 그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소년왕, 단 한 줄의 죽음으로 남다. 네, 그림이 하나 또 준비되어 있는데 교수님 뭔가요? 저 월중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단종이 유배 갔던 그 영월의 청령포를 그린 그 그림이죠. 보면은 이 영월의 그 강이 이렇게 희가마 들어가고 그 뒤에는 또 바로 산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세조 입장에서 보면 천혜의 유배지죠. 저기 거의 뭐 정말 그 실제적으로는 섬이 아니면서도 거의 섬처럼 고립되고 산으로 다 막혀 있는 저 지역에 정말 세조도 참 잘 골라서 단종을 유배를 보냈던 거죠. 지금 보면 굉장히 그 풍광 좋은 곳이긴 한데 어린 나이가 지금 몇 살 때 유배가 된 거예요? 뭐 중학교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나이로 치면 17 중학생인데 살이죠. 17살 때 고등학교 고등학생 고인? 정도. 거의 한참 그 예민한 나이에 저곳에서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종이 저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외롭고 저 슬픈 처지를 호소한 시조를 짓기도 했어요. 아, 시조를요. 예. 아, 그것도 우리 시조하면 또 류군 씨께서 들어봐야죠. 100편 이상 한시를 100편 한시요, 이상 한시? 외우고 계신다고 하니 뭐 달 밝은 밤 소쩍새슬 피우니 시름을 못 잊어 자규류에 기대었네. 내 울음소리 내 울음소리 내 듣기 괴롭구나. 그 소리 없으면 내 시름도 없을 것을. 세상에 괴로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노니 춘삼월 자규로엔 오르지 마오.
들어보니까 단종이 뭐 영민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진짜 약간 감수성이 남다르고 뭔가 확 와닿는 게 있네요. 그래요. 네. 그 실록은 승자의 기록으로 남는 거겠지만 시라는 것은 정말로 빼앗긴 자, 짓밟힌 자, 사라져간 자들의 마음을 후세에 전하는 유서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진짜 멋있으시다. 말씀마다 다 이렇게 묵직하고 멋있는지. 멋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뭐 시가 나오는 네. 그런 시대네요. 아무리 시대가 아무러다 보니 네. 그래서 결국 단종이 영월 이우배제에서 최후를 맞는데 그 최후에 대해서도 설들이 참 많아요.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실록에는 자살로 기록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제일 편한 방식이 자살이에요. 끌어버리면 일단 골치는 안 아프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이제 뭐 야사 기록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왕방연이 뭐 이렇게 사약을 갖고 왔다. 그리고 이 정황상 보면 활로 이렇게 죽은 이게 재현해 보면 잘 안 되거든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자살하기. 그래서 이건 아마도 어쨌든 확실한 거는 세조에 의한 기획된 죽음이면은 분명하다. 그렇지. 예. 어찌됐든지 간에 자신의 정권이 그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그 하여튼 제거물은 다 제거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제 그 세조가 단종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단종 복위 운동이 연이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그 단종을 제거할 수밖에 없겠다. 안 그러면 계속 또 제2, 제3의 상황 복위 운동 뭐 이런 영모 세조 입장에서 보면 영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결국 단종을 이제 죽이는데 특히 이때 계기가 된 거는 그 수양대군의 동생이자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의 영모 사건이 수능에서 일어나요. 이 금성대군도 상당히 집요하거든요. 끝까지 그 형님 저거 어떻게 그 죽이겠다고 계속 영모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한번 영화로도 한번 해보세요. 금성대군 완전 추적자 뭐 이런 네. 컨셉으로 나가면 이 대단한 이 왕자예요. 금성대군도. 네. 그럼 결국에 세조는 조카도 죽이고 형제들까지 굉장히 끔찍한데 쭉 얘기하다 보면 정말 당시 조선의 왕족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 예전에 특히 뭐 그 농촌 같은 경우는 막 7, 8명 살면 그 형제 자매가 다 한 방에서 오손도손 이렇게 살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왕자들은 왕세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궁 밖에서 살아요.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살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그 입장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으로 금성대군이나 뭐 안평대군 같은 경우도 형님에 대해서 서로 반기를 들었던 이유도 지금의 우리 어떤 그런 가족 관계, 정말 형제 관계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피부치로서 그 정을 좀 덜 나누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오히려 피부치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아니라 내 아우나 형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다. 정적이 되는 거죠. 정적자가 그 되는 자가 거죠.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가족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게 정말 부자 간에도 그 권력을 나눌 수 없는 건데 형제는 뭐 더더구나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예. 영국에도 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장미전쟁으로 유명한 리처드 3세라고 그래가지고 영국판 수양대군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몇 주 동안 왜 왕가들 또 살펴봤잖아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악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거듭 이 시적인 그 굉장히 언사들이 시적인. 뭐 정말 혹시 이번 주에 출연료 들어왔어요? 굉장히 오늘 멋져지셨네. 지난 뭔가가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출연료가 들어왔나 봐요. 권력은 그 소금물과 같아서 예.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난다. 뭐 이런. 네, 오늘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많이 밀리죠? 네. 단종의 죽음 이후 백성들의 민심은 어땠나요? 그래도 그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그래도 얘 왕이다라는 우리 왕인데라는 의식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표적으로 단종이 이제 그 죽은 후에 뭐 시신도 거의 이제 제대로 수습이 되지 못하고 뭐 일부는 뭐 저 강에도 뭐 시신이 뭐 이렇게 유기됐다 버려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 일부 남은 시신이나마 그 당시에 영월 호장이라고 하는 그 향리 출신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이거를 겨우 수습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아주 그 무덤토로 적절한데 단종의 시신을 묻었고 그게 계기가 돼가 지금의 영월의 장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월에서는 그 단종의 뭐 이런 장례식 같은 이런 행렬도 뭐 재현을 한다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종하면 뭐 이렇게 단종 애사 뭐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 어떤 짠한 그런 것들이 많이 뭐 문학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네. 사람들이 영월에서 그렇게 장례식을 계속 해줄 정도로 뭔가
뭔가 이렇게 더 보살펴주고 맞아요. 싶었던 그 느낌들. 네. 그래서 제가 네.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쪽으로 제가 이동을 할 건데. 또 가세요, 오늘도? 네, 이동하는 동안에 좀 음악 좀 틀어주세요. 네. 배경음악. 오, 네. 우리 팀에 음악 안 나와. 우리 팀에서 이동거리가 제일 기신 분이. 그러니까요. 아니, 저 무대를 우리 이혜영 감독님 무대로 아예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제 무대입니다. 방금 듣고 계시는 지금 듣고 계신 이 음악은 공주의 남자 드라마에 나왔던 음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였죠. 일제강점기에 발표됐던 소설들이죠. 이광수의 단종의사 그리고 김동인의 대수양입니다. 뭐 지금의 인식과는 다르게 세조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묘사한 소설들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를 좀 끌었다고 해요. 뭐 사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단종의 비극에 대한 이 관점들은 이거를 부정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소설보다 훨씬 더 최근 작품들이 1960년대에 발표된 노래인데 제목이 네. 두견세우는 청령포입니다. 여기 그래서 LP를 준비해봤는데 네, 살짝 틀어주세요. 한번 네. 틀어드릴게요. 네. 저런 노래 아세요, 교수님? 아유, 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어이구. 예, 60년대 느낌이 물씬 나는 곡이죠.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된 이후에 여러 번의 리메이크도 됐었다고 합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왕관을 벗어놓고 영월 땅이 웬 말이냐. 그렇죠. 두견새 벗을 삼고 슬픈 노래 부르며 가수가 심수경 씨네요. 네. 심수경 씨 언니 좀 되는 언니는 더 되겠는데요. 한양천리 바라보고 원안으로 3년 세월. 이런 야. 것도 보면 약간 과장된 거죠. 가사가, 실제로 네. 1457년 6월에 유배되고 10월에 돌아가시니까 4개월인데. 그래요? 이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네. 시적 허용 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적 허용. 네. 우리도 보면 맨날 군대 노래도 뭐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이런 거 과장하듯이. 예. 아 근데 아까 시인님이 읊어주신 시 속에서는 소쩍새였고 네, 여기 또 여긴 두견새고. 두견새고. 네. 같은 새. 같은 새예요. 두견새고. 거기 자규로도 나오잖아요. 자규도 같은 자규도 네. 같은 아 그런가요? 오늘은 계속 시인이 앞서가는 그런 느낌. 그러게요. 박좀 밀어주세요. 네. 아 부끄럽네요. 네. 참 그 뭐 세조로서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을 테고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가사가 아주 구구절절하게 다가오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단종이 그 어린 나이에 유배를 갔고 또 유배지에서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소설의 소재로 아주 뭐 적합했었던 거죠. 그래서 단종의사라는 소설도 나왔고 저도 저런 노래가 있다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진짜 처음. 네. 저 1960년대 별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안 사셨어요? 아 그때 한창 잘 나가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정한 같은 거, 그리고 뭐 최근에 와서도 이런 뭐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 속에서 이 관상에 이르기까지 단종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세조를 정말 나쁜 사람, 뭐 악인, 뭐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는 이쪽 뭐 예술 쪽에서 지나치게 나쁜 쪽으로만 각인돼 있어서 좀 다시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냥 그 자신이 처음에 내걸었던 나는 주공이 되겠다라고만 했으면 네. 정말 멋진 그 그러게요. 단종의 숙부. 네. 그래서 아버지, 형, 조카로 이어지는 아마 조선 전기에 르네상스를 제대로 이뤄냈을 텐데 아쉽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는. 네. 그 세조를 그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묘호로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묘호라는 게 한참 뒤에 그 종묘 이제 신이 올릴 때 그거죠. 근데 어떤 왕은 조로 끝나고 어떤 왕은 종으로 끝나고 저희가 근데 알기로는 나라를 세운 분, 또 뭐 국난을 이렇게 수습한 분, 뭐 이런 분들한테 조가 붙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조는 나름대로 뭔가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에서 좋게 평가를 받은 건가요? 기본 관례는요, 네. 종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 관례인데 그래요? 네. 요걸 처음으로 어긴 왕이 세조예요. 물론 세조는 아니고 세조 다음의 왕인 예종 때도 신하들은 신종으로 하자, 예종으로 하자, 성종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예종이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다 해서 조로 이제 호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종하고 또 약간 더 정신을 잇는다는 뜻으로 세조로 하니까 그 당시에 신하들도 많이 반대했는데 중국에도 이런 사례 있다 하면서 예종이 또 고집을 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계유정난에 참여해가 결과적으로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조를 조로 높여야 본인들의 어떤 그 직권의 정당성도 살아요. 저는 속 시원히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됐어요. 진짜 예. 궁금했었거든요. 중심지와 비슷한 경우인데. 그날 속 코너. 왕권을 둘러싼 삼촌과 조카의 대립. 그 대척점에 섰던 두 남자를 이야기해봅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그날의 라이벌. 그 운명의 대척점에 섰던 신숙주와 성삼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이 아주 절친한 벗이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입장을 우리 두 분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준비하신 거 있죠? 예. 네. 누가 성삼문인가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미지로 따지면 시인님이 신숙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 왜 서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성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예. 구수하네요 역시. 예전에 백설에 밑줄 쫙 긋고 이게 백설이 뭐냐고 막 물어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만건곤이 또 뭐냐.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예, 독야청청. 큰 운수 중도에 막혀 국정이 바르지 못하였네. 권간들이 어지럽혀 국병을 휘두르니 악과 독이 틈을 타서 불붙듯이 번지었네. 예, 고명 대신들을 권간에 빗대서 계유정난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듯하죠. 신병주 신숙주인데. 저는 참고로 공관이 평산이고 신숙주는 고령입니다. 아, 후손이 아니시군요. 아니라는 거죠. 예, 미리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밝히고. 네. 그렇게도 주자까지 같아가 무슨 같은 학년이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보다 훨씬 600년 전에 아니 500년 전에 태어나신 이 얘기를 분이에요. 굉장히 하시고 싶었어요. 이 자리를 믿겠습니다. 빌어서. 네. 예. 참 이 시기에 많은 한시 시조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 성상문의 총회가는 정몽주의 단심가랑 굉장히 시작이 비슷한데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약간 뭐 표절인가요? 뭐 요즘에 근데 그 유행하는 말 네. 있잖아요. 이건 장르적 유사성이지 아, 표절이 네. 아니다. 예, 저는 약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아니 이거야말로 오마주죠. 오마주. 선배들에 대한 존경, 헌정, 오마주. 사실 그 오마주와 영화의 오마주와 음악의 샘플링 이게 이제 표절과 굉장히 네. 구별하기 약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장르적 유사성이라고 네. 생각해요. 자, 성삼문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죠.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한 사육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충신의 대명사입니다. 신숙주와는 한글 연구를 위해서 함께 중국의 의문학자인 황찬을 14번이나 찾아가면서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예, 류시인님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 예, 신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숙주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도운 이후에 천수를 다하면서 승승장구했었던 조선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세조의 남자 킹메이커라는 별명으로 불렸었고 그 정도로 최측근이었다는 말이겠죠. 대부분 변절자 이미지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집현전 학제 시절에는 이 세종의 총애를 받아서 한글 반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예, 그런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나라의 기틀을 세운 천재 관료 이런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아, 역시 롱런에서 오래 사신 분답게 그쵸. 하실 말씀도 많으신 모양이에요. 네. 신숙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긴 한데 원래 녹두마 나물이라고 불리웠던 나물이 쉽게 상하고 변한다고 해서 그래서 변하고 상하는 대명사인 네. 신숙주 이름을 따서 숙주나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진짜 불명예스러운 별명이에요. 굴욕적이죠. 예. 그 신숙주의 후손은 아니신 예. 신 교수님께서는 저 어떻게 정말 생각하세요? 세조 이후에 잘 나갔던 거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절친했던 성삼문은 저렇게 희생당하는데 그 너는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우리도 보면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정하는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때는 어쨌든 판단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김종서나 황보인과 같은 그런 그 대신들이 어린 단종을 끼고 권력을 행사할 때 오히려 그 나는 수양대공과 같은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 있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리더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그 길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교수님, 네. 그 성삼문은 정말 알려진 바대로 영민하고 아주 그 굳건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계유정난 때 사태의 추이를 이렇게 뭐 묵인하거나 관망하고 그다음에 또 거사를 이렇게 미루는 것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봤을 땐 어떤 그 판단의 실수라고 보여지고
또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잡혀왔을 때 제가 기록 같은 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순순하게 그냥 동지들 이름을 다 불어버려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당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나 이렇게 같이 했다. 너희들 치려고 했다. 오히려 저는 당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은 성삼문은 답답하리만큼 정도를 걷고자 했던 강직한 선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한마디 툭 뱉지요. 자, 당신들은 새 인군 만나서 천하를 태평하게 해봐라. 나는 옛 인군을 만나러 지하로 가겠다. 라고 뱉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을 반대했던 그 성삼문을 죽이면서까지 세조가 그러지요. 이 양반들은 지금은 난신이지만 후대에는 충신의 이름을 불릴 것 같다. 라고 이제 할 정도로. 역시 사람을 알아볼 줄은 아는군요. 성삼문의 그렇지요. 호가 매주큰이거든요. 대나무 매자에 대나무 죽자 그리고 그 지번자 쓰는데 그 호도 상당히 그 이미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성삼문이 고문 받을 때 성삼문이 신숙주한테 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그렇지요. 뭐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럴 때 그 수양대군 뒤로 이렇게 숨었다는 얘기는 결국 뭔가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반증 아닐까요? 뭐 당연히 그때는 미안함도 있었겠죠. 그래도 그 뭐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당할 때 그러면 뭐 떳떳하게 내가 왜? 난 어땠어? 이런 식으로는 그건 그 정도는 그래도 한마디는 좀 했었어야지. 그렇죠. 아니 사실 명분 없는 쿠데타로 왕권을 잡은 왕에게 왜 본인은 정당성을 느꼈고 친정부적으로 갔는가에 네. 대한 딱 한마디. 그 불의한 시대, 불행한 시대에 지식인의 비애, 지식인의 역할, 지식인의 한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국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신숙주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왕들을 모셨고 정말 진정한 지식인이라면은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친정권적으로, 친권력적으로 6명의 왕을 모셨다고.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전략가 아닌가요? 그 세조라는 인물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그 당대의 신숙주라는 인물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 그 시대에 정말 신숙주 같은 지식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신숙주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나마 신숙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례한의 정치에 균형을 좀 잡아줬던 것이 아니냐. 그 세조 같은 시대가 정당성을 요만큼이나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지식인들의 덕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사육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6명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삼문, 하위지, 근데 제가 박백년, 유성원, 유성원, 유흥부, 이게 예, 저 암기할 수 있습니다. 네. 띄엄띄엄 아무튼 근데 이 6명이 전부가 다 아니죠. 그렇죠. 예. 6명이 전부는 아니지요. 단종 복위 운동에 하여튼 연루된 사람은 뭐 엄청 많습니다. 뭐 한 70여 명 넘을까요? 결국은 남효원이라는 인물이 가장 본인 기준으로 핵심 인물을 6명을 이제 정했고 그게 나중에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고 사육신도 복권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공인이 돼버렸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결국 몇 사람이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그분들이 그 일을 했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내던져가면서까지 그 잡으려고 했던 것, 그들이 그 이루려고 했던 목표, 지키려고 했던 거는 절의와 명분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신이라는 거지요. 단종 복위 운동 실패 이후 굉장히 그 분위기가 살벌해졌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세조가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이 집현전을 폐지시켜버려요. 성삼문이든 박평년, 하위지 다 이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니까 세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온 세력의 온상이 된 거죠. 그래서 혁파를 하고 또 이 경연도 거의 정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약간은 더 이렇게 독재적인 뭐 또 약간 뭐 한면으로 보면 철저하게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더 가게 되죠. 그렇죠. 피해 군주 세조지만 또 왕으로서의 또 업적도 또 능력도 굉장히 많이 발휘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그런 얘기 좀 시작해 볼까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조는 여전히 논쟁적 인물로 남아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피해 군주였으나 한편으로는 아버지 세종의 업적을 잇는 유능한 왕,
치적 군주로 기억되는 세조.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그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권력을 향한 강렬한 욕망은 피바람을 몰고 왔으나 동시에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는 힘이기도 했다. 세조실록은 부국강병을 꿈꾼 세조의 다양한 업적을 전한다. 호패 제도를 강화, 이를 통해 군사 자원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편찬 사업을 추진, 조선 초기 문화 르네상스를 이어갔다. 특히 최초로 조선의 통치 규범을 정리한 경국대전은 세조의 업적 중 가장 의미 있게 평가되는 부분. 또 민생을 돌보기 위해 퇴직 관리에게도 지급하던 토지를 현직 관리에게만 주도록 한 직전법은 획기적인 구조 조정으로 기록돼 있다. 예. 또 우리가 이제 잔인한 모습만 기억하지 리더로서 또 이렇게 이런 업적들이 많은데 뭐 법이면 법, 병법이면 병법, 풍수지리 이런 쪽으로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면서요. 세조는 특히 편찬 사업에도 상당히 뛰어난 자질을 보여가지고 정말 영구한 법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국대전의 편찬에 착수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본인 당대의 완성을 본 게 아니라 네. 이어지게 해서 예종을 거쳐 결국은 이 경국대전이나 동국통감 다 성종 때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오늘날 주는 메시지가 크죠. 성종의 예. 업적으로 남을 텐데 그런 걸 예. 다 이해하면서 이렇게 남긴 거군요. 예. 네. 근데 그가 남긴 자취가 상당히 검소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시죠? 광릉 수목원 아시죠?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수목원 중에 하나인데 그 광릉 수목원의 이름의 유래가 광릉 세조의 능 이름에서 따왔다는 거죠. 광릉 예. 수목원입니다. 예. 우리 지하철역 이름에 정릉역, 선릉역, 태릉역 전부 다 능 이름 딴 거니까. 그래서 그 광릉 수목원의 그 광릉이 세조의 능인데 본인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자신의 이제 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검소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풍석도 만들지 마라. 석실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전에 왕들이 썼던 그 능 조성 비용에 네. 딱 반토막. 요즘도 우리 보면 뭐 어떤 뭐 호화청사 지자재 같은데 이런 거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대비해 보면 상당히 그래도 정말 내묻으면 정말 검소하게 하라. 그리고 그거를 그 어쨌든 유지를 지켜서 지금 또 그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세조는 명분과 정통성이 없어서 그 통치력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왕을 국가의 최고 경영자라고 보고 그의 리더십을 분석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만물가게 모셨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사건들마다 이렇게 짚으면서 왕의 이제 어떤 인간적인 그런 평가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왕하면 리더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세종을 주로 공부하면서 연구하다 보니 자꾸 세종과 다른 임금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세종이나 세조가 그 공교롭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여진족을 토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세종보다 훨씬 그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종은 38년에 여진족을 토벌하는데 이 7,800명을 끌고 60명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세조의 경우는 1467년에 하는데 10,000명이지만 좀 더 많았지만 그보다 거의 5배가량 많은 286명이라는 그 전과를 거뒀거든요. 세조 같은 경우는 거의 80% 가까이를 직접 왕이 지시해서 이렇게 해라. 신숙주의 최고 사령관에게 지시를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종은 전부 다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이 결정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볼 때 굉장히 그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진적 토벌 이 말씀을 쭉 하시다 보니까 네. 확실히 세조가 무인으로서의 기질이 탁월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도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따져보면 단종을 위해서 이 능력을 옆에서 써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평화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조가 이제 신하들을 만날 때 그렇게 술자리를 자주 했다고 주석 정치라 그러는데 이게 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게 사고를 부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술을 뭐 이른바 그
실록에 보면 설작이라는 말, 네. 술자리를 베풀다라는 말을 제가 쭉 검색을 해보면 세종보다 세조가 훨씬 그 짧은 기간인데 많이 통계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술로서 이렇게 신하들을 대했던 이유, 이렇게 좀 남자로서의 호탕함이 있었을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뭐 우리가 알다시피 네. 그 계유정난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정당성의 문제가 세조한테는 굉장히 그 트라우마처럼 있었을 것이고요. 뭐 그런 그 불안감과 정당성 문제를 이 취중이 아니었으면 그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술 속에서 친근해지고자 하는 그 세조의 그런 그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네. 그런 주석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그 세조에게 가장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명분 없이 태어난 정권이 가지는 이 별종의 정치 형태가 아닐까. 그 술자리가 많이 벌어지면 또 에피소드도 많겠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정인지 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조금만 술만 들어가면 그 가슴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 그랬는데요? 예, 세조를 지칭하고 너 그럽니다. 너 임금을. 뭐 이 정도 할 정도로. 면전에서요. 예. 근데 이제 야자 타임도 아니고. 야자 타임이네 진짜. 네, 교수님, 세조의 업적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태종 때는 이른바 창업의 시기에서 칼과 활로 천하를 다스리지만 세종 때가 되면서 이 문화로 다스리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성리학이라는 그런 시대 정신으로 가는 방향인데 갑자기 다시 역사가 돌아가는 듯한 이른바 편한 시대 정신에 대한 그런 그 외면했던 거 그런 부분이 아마 그 두고두고 많은 그런 그 조선의 지식인들한테 세조가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네.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세조를 좀 리더로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세조가 말년에는 그 피부병을 심하게 앓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그 내력이 있나 봐요, 피부병이. 저 단종의 어머니인 현동왕후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서 침을 뱉었더니 그 자리 옥창이 생겼다. 그런 것도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주가. 결국 그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이런 가족력 이외에도 세조가 상당히 이런 그 집권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그 스트레스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우리가 네. 이런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게 스트레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되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세조가 왕이 올랐을 때 나이가 39이에요. 1455년인데 집권 기간은 13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세조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한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좀 건강 악화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이 겹쳐서 네. 좀 그 집권이 짧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13년 제외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요? 참 권력의 덧없음을 또 느끼는 예 숫자네요, 13년. 네, 그 뭐 온천도 많이 다녔지만 온천 다니는 길에 절도 그렇게 많이 갔다면서요?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호불군주라고 하지요. 자칭 나는 불교를 참 좋아한다. 뭐 이런 호불군주임을 얘기하는데 어쩌면 아까 뭐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위 기간 동안에 엄청난 정신적 그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 이거를 뭐 과거에 저질렀던 그 뭐 신하들에 대한 신하를 죽였던 거 조카 뭐 친혈육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치유를 불교의 귀의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세조가 네. 이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라는 사찰을 그 찾았을 때 이때 이렇게 세조 행렬이 지나가는데 이 가마가 너무 커서 이 길을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이때 한 소나무가 정말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갑자기 나무가지를 툭 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네. 그 나무 이름에 정이풍 송, 그 소나무 정이풍 송. 풍계를 붙여준 거죠. 벼슬을 내리는 거죠. 상원사에는 그러면 또 고향이 석산까지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원사를 찾아갔던 세조가 이제 법당을 들어가야 되겠죠. 예불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고양이가 뭐 옷자락을 물어뜯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자객이 숨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 거죠. 이쯤 되면 거의 세조를 네. 불교의 수호를 받는 인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너무 영웅시하면서 이 세조를 슈퍼히어로처럼 만들어버리는 네. 근데 과장돼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세조의 그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불교를 이용한 그쵸.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지어내는 어떤
소설가 같은 존재가 세조 있었을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비서로 진짜. 원래 그 명분 없는 정권일수록 네. 권력일수록 그러한 작업들은 수시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동왕후의 꿈에 대한 야사와 그리고 그 생긴 욕창, 뭐 피부병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스스로 갖고 있는 세조의 죄책감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컴플렉스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사실 약간 그래도-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그도 사람인데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예.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면서 병들어 죽어가면서 또 약해지기도 했을 테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어쨌든 이 세조라는 인물 좀 곤란합니다.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간적인 연민 이거 네. 따질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세조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네. 저 역시 초야에 묻혀서 와. 지금처럼 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은 좀 못 추겠지만 신화 쓰면서 지낼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대세 시인으로 알고 있는 유근 시인이 대쪽 시인이셨군요. 네, 대쪽 시인, 대쪽 예. 시인. 네. 그래서 세조도 사실 잦은 행차를 했는데 그 행차 속에서 뭔가 이 자신에게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뭐 사찰을 행차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나도 정말 뭔가 네. 좀 뭐 변명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를 좀 어떻게 좀 지지를 해달라. 네. 어떻게 보면 그 좀 그런 행차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돌이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야사 이야기에서 결국 세조를 용납하지는 않았던 거죠. 또 불행한 군주였다고 봐야죠. 그랬겠네요. 네. 자, 오늘은 수양대군이 왕이 된 바로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수양대군 옥세를 받은 그날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 크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는 세조의 집권에 동조한 세력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세력이 최후에는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세조가 네. 명심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도 결과가 과정을 완전히 다 덮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당대의 역사는 그 승리자의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후대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자, 피해 군주 세조, 또 왕으로서의 세조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대한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흥미로운 그날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또 대한제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는 덕수궁에 가가지고 아, 그것도 괜찮겠다. 그 대한제국 딱 선포된 게 어디였죠, 위치가? 네. 환구단에서 하늘에 그렇죠. 제사를 조선 지내는 호텔. 거고 조선 호텔. 고종 그 황제의 위치다, 즉위식은 맞다. 덕수궁에 있는 예. 후마전이라고 예. 네. 춥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대한제국 네. 황제국을 선포한 날 그날을 위해서. 거기서 고종이 즐겨 마셨던 커피를 한잔 마시는 네, 다녀오십시오. 전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네요. 네, 이혜영 감독이 타주신 커피 좋잖아요. 저 이거 여기서 커피 타고 마시면서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고종이 커피를 좋아하셨다는 거죠. 아, 또.